개경의 직위는 다 했다.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 황제를 칭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저 오만한 금나라를 장벌하자. 사대는 굴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천하의 이치입니다. 천년 전 고려의 수도 개경은 안락한 감옥이었습니다. 문벌 귀족들은 거대한 토지와 권력을 움켜쥐고 새로 떠오른 강자 금나라에 사대하며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고구려의 후예라는 자부심은 빛바랜 서류 속에만 남아있었죠. 이때 북쪽 서경에서 불어온 바람은 강렬했습니다. 승려 묘청은 서경 천도와 칭제건원, 금나라 정벌을 요구하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읍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라는 국가의 엔진을 보수에서 혁신으로, 반도에서 대륙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려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경 천도가 중앙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묘청은 1135년 대위국을 선포하며 반란의 길을 택합니다. 조정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현실주의자인 김부식을 터벌군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김부식의 전략은 차갑고도 치밀했습니다. 그는 무모한 돌격 대신 서경의 숨통을 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서경으로 향하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성 밖에는 성벽보다 높은 거대한 흑산, 토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 안의 모든 움직임은 김부식의 시야 아래 놓였습니다. 절망이 성 안을 지배하자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묘청의 동료였던 조광은 전세가 기울었음을 깨닫고 함께 대업을 꿈꿨던 묘청의 목을 베어 개경으로 보냅니다. 동료를 팔아 생존을 구걸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경 조정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퇴로가 막힌 조광은 남은 서경인들과 함께 1년 넘게 처절한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식량이 바닥나 인육을 먹어야 했던 참혹한 겨울을 지나 1136년 2월 김부식의 총공세 앞에 서경의 이상은 붉은 화염과 함께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만약 묘청이 승리했다면 그는 정말 금나라를 꺾고 만주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냉정하게 본다면 당시 금나라는 동아시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송나라 황제를 포로로 잡고 요나라를 멸망시킨 그들의 중장기병은 고려의 보병 위주 군사력으로는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방어자 입장에서는 산성 중심 방어로 적 기병대의 충격력과 기동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했으나 만주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수한 기병대가 절대 부족했던 고려가 만주 일대의 평원에서 치러지는 전투에서는 절대 불리했을 것입니다. 묘청의 금국정벌은 치밀한 군사적 계획이라기보다 민심을 모으기 위한 신비주의적 구호에 가까웠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묘청의 난은 정말 민족을 위한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소외되었던 서경 세력이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해 북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고도의 정치적 프레임이었을까요? 개경 세력과 이에 반발한 지방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일 뿐이며 금국정벌론 등은 단지 명분뿐이었을까요? 민족사학자 신채호는 묘청의 운동을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종교, 학술, 정치, 풍속이 사대주의의 노예가 된 원인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한 데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바로 고대 이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자주사상이 사대적 유교사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 했습니다. 난이 진압된 후 김부식은 승자의 기록인 삼국사기를 남겼습니다. 묘청은 나라를 어지럽힌 요사스러운 승려로 박제되었습니다. 성공했다면 혁명의 주역으로 추앙받았을 인물이 실패했기에 반역의 수괴가 된 역사. 묘청의 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에서 사대주의에 맞선 뜨거운 민족의 혼을 보십니까? 아니면 권력의 눈먼 자들의 허망한 도박을 보십니까? 역사는 정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승자의 기록과 패자의 비명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뿐입니다.